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파월 연준의장의 새로운 필살기 언제쯤 시장에 등장할까? 증시를 구원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채금리 상승이 미치는 다른 안 좋은 영향이 많지만 이것들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생략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국채금리 상승에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그래서 다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파월 연준의장 제발 한마디만 해줘. 2월 23일 지난주에 파월 연준의장은 상원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의 제로금리는 계속 유지하겠다.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리고 24일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우리는 앞으로 돈을 꾸준히 풀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달래는 액션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국채금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한 탓일까요? 23, 24일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직후 2월 25일 2년물 채권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기 채권금리는 비교적 단기 채권금리로서 연준의 컨트롤 하에 있습니다. 연준이 꾸준히 단기 채권은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 만기 채권금리는 바닥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2년짜리 채권금리가 급등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진정이 됐지만 사람들은 약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5일에 10년 만기 채권금리는 장중에 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국채금리는 살짝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 24일 파월의 증언 직후에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갔었죠. 그래서 우리는 파월의 증언 때문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국채금리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면 코로나 이전의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채금리가 1.5%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국채 매수 대기자들은 이제 슬슬 국채를 매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채금리가 진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증시는 다시 반등했을까요? 국채금리 발작이 나왔었던 2월 25일 나스닥 지수는 3.5%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차트쟁이는 아니지만 전일의 양봉을 감싸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진정이 되었는데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최근 부분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채금리가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안전자산인 국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 그게 아니면 지금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진정이 되고 있지만 아직 파월 연준의장이 국채금리 조절에 대한 발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진정은 진짜 진정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파월 형님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해주면서 국채금리를 컨트롤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컨트롤이라 이거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나요? Yield Curve Control.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YCC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YCC란 국채금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연준이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준의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국채금리 지금 너무 높아. 그래서 1.5% 여기까지만 내가 용인할게. 그 위로 올라가면 내가 국채를 다 사서 다시 1.5%로 맞출 거야. 이렇게 되면 국채금리는 1.5%로 돌아가려는 회귀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국채금리가 이 위로 올라가면 어차피 연준이 사줄 테니 사람들은 앞다퉈서 미리미리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국채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럼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1.5%로 떨어지겠죠. 반대로 만약에 국채금리가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어차피 연준에서 국채를 매도하면서 1.5%로 국채금리를 맞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채를 미리 매도해서
국채금리가 1.5%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YCC는 국채금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YCC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 규모를 더욱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중국이 지속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체크해보면 위안화는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위안화를 두고 연준 입장에서는 쉽사리 추가적인 양적 완화, YCC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최근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전술을 바꾸고 구두로 개입할 것을 생각한다면서 대체로는 새로운 정책에 부합하는 인내와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이 포인트입니다. 이들은 연준의 발언이 통하지 않는다면 국채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 장기물을 더 사들이는 국채 매입 패턴을 바꾸는 게 다음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장기물을 더 사들인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나온 기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국채 매입 총량은 유지하되 연준이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더 사들이면서 전체적인 채권 만기를 늘리고 국채 수익률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연준은 지금 3개월, 2년 이러한 단기 채권을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3개월 만기, 2년 만기 이러한 단기적인 만기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기가 지나면 언제든지 연준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연준에서 이러한 단기 채권을 팔고 10년짜리 장기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즉 사람들에게 10년 만기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사람들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심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즉 이러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국채 수익률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2008년 경제위기 때 연준에서 양적 완화 다음에 실시했던 게 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책이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즉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란 게 시장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 사람들은 만기가 긴 장기채에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위로 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튀는 국채 금리를 연준에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면서 진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연준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은 아닙니다.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떤 전문가는 단기채를 팔고 동시에 장기채를 매입하는 트위스트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완벽한 정책 처방이라 하면서 매달 8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더 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파월 형님의 일정이 두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3월 4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나와서 한마디 할 예정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3월 17, 18일에는 정기적인 연준회의가 열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3월 4일에 추가 정책에 대한 힌트를 주고 그 다음 연준회의 때에는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죠. 돈을 푸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실제로는 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꼭 실시가 된다. 이것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연준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폭락하거나 국채금리가 급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발작이 있어야 그들도 나서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세 가지 이벤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고용 관련 이벤트입니다. 3월 4일에는 ADP 비농업부문 고용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죠. 그리고 마지막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 자리에서 2월달 실업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은 고용 상태가 안 좋다, 이것에 대해서 큰 걱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제 지표를 우리는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제 지표가 매우 좋아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위로 튀게 된다면 파월 연준 의장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무관하게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일 줄 모르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줄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의 1.9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있잖아요. 이러한 경기 부양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이러한 적자 국채는 누가 사주나요? 연준에서 사줄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위로 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여러 중앙은행들은 국채 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는 40억 호주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소에는 20억 호주 달러를 매입해왔던 호주 중앙은행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최근 전 세계 국채시장 변동성에 대응을 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ECB 라가르드 총재는 22일 연설에서 ECB는 최근 자본 조달 비용 증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채금리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유럽에서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유럽 역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위로 튀게 된다면 파월 연준 의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물론 몇 퍼센트 위로 올라가면 파월 연준 의장이 등판하냐, 언제 등판하냐, 이것은 저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